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나 무역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우파 인사와 좌파 인사가 나누어지죠. 그 민간 기업은 시장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래요. 설립되고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조선왕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무역을 제약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을 세뇌시켰죠. 그 결과 한국인들은 그래요. 시장과 무역을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위나 아래나 다 척양척여를 외쳤잖아요. 통상하자 하면 결사항전하고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런 게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원래부터 한국인들이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신라 백제 고려를 보라는 거예요. 뭐 교육을 뭐 장려했거나 막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역이 활발했죠. 그래서 저기 아라비아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상인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역을 하잖아요. 상거래를 하잖아요.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까지. 그래요. 그리고 뭐 신라나 고려나 백제나 고구려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자세였나요? 조선인처럼 폐쇄적이었냐 개방적이었냐 그걸 묻는 거죠.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이롭다고 판단이 되면 뭐 기술이건 문명이건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불교도 수용하고 뭐 도교도 수용하고 뭐 유교도 수용하죠. 성리학도 수용을 했죠. 이롭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요. 원래부터 한국인들이 폐쇄적이었다. 그건 아니었다. 타종적으로 배척하는 종족이었다.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류를 활발히 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무역을 하면 또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 외국의 동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각성을 판단하게 되고 또 고려나 신라를 보면 국가 국민의 이루면 수용하잖아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저거를 수용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신라나 고려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도 했고. 근데 조선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역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역을 한다는 것.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아는 거죠. 같은 서양의 그 군함을 보더라도 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개혁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조선은 모르기 때문에 결사항전하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원래부터 무역을 제약시하고 타종족이나 타종족의 문명을 배척하는 종족은 아니었다. 그래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문명이 뭐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족한 물자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계와 같은 작업도구, 석유, 구리, 철, 부품 등과 같은 원료 역시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한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그 잘 안 되죠. 수천 년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무역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식량을 무역을 통해서 해결했죠. 근데 부족한 물자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만 있는 건 아니죠. 작업 도구나 원료는 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식량만 무역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뭐 무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석유 안 나잖아요. 또 필요한 산업시설 한국에서 생산 안 되는 게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 무역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역을 통하여 이러한 작업수단을 구매하여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산업시설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산업화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그렇게 했죠. 그럼 원조는 누구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원조였을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필요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여 산업을 육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수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현 시대 한국이. 자금이 부족하여 이러한 것들을 구매할 수 없다면 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부자정부가 시행했던 거죠. 빨리빨리 산업 발전해야 되는데 구매할 돈이 없더라. 뭐 빌리면 되죠. 뭐 외교도 중요해지는 거죠. 뭐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냐는 거예요. 그 외교 정책이 예전에 외교 정책은 하나의 산업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근데 기술이 없으면 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판매 가능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구매를 통하여 작업수단을 보유하더라도 생산할 수 없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 부유한 국가들이 많죠. 근데 산업을 뭐 산유국도 그러하잖아요. 근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뭐 필요한 거는 구매할 수 있겠죠. 왜 산업 육성이 안 되나요?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꼭 필요한 거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자는 거예요. 식민지식이 조선총독부는 일본 기업들을 동원하여 경공업, 중화학공업, 군수산업을 육성했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산업을 발전시키려 했죠. 실제로 한반도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군수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그런 걸 안 가르치지만 현 시대 한국에서는 중요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도 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하는 이가 많았는데 당시 식민지 한반도에서 기계가 생산되고 그러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업을 설립했던 것은 아니다. 근데 식민지 시기 보니까 한국인 기업가들도 많더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었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일본에서 구매하였고 일본 기업에서 기술을 익힌 근로자들을 스카우트해서 기업을 설립 육성했다.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을 고용하겠죠. 거기서 이제 기술을 익히는 한국인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기업을 설립하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근로자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하고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로자에는 하급 기술을 익힌 한국인 기술자와 고급 기술을 익힌 일본인 기술자도 있었다. 한반도에서 일본인 기술자는 고액의 임금을 받고 한국인 기술자는 저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종족을 차별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보유한 기술이 달랐기 때문이다. 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필요한 기술은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일본인 기술자도 고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 기업가라 하더라도. 그거 왜 그런가요? 기술이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잖아요. 근데 한국가라고 생각하니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거죠. 그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인 기술자는 고액의 임금을 받고 한국인 기술자는 저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종족을 차별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보유한 기술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서서히 익혀나가는 거죠, 기술을. 식민지 시기 한국인 근로자가 일본인 근로자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으면 기술을 익혔고, 한국인 기업가는 일본인 근로자와 일본 기업을 이용하여 기업 설립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고, 뭐 기계를 뭐 구매한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용법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급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안 가르쳐주면 익힐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급 기술도 전수받았고, 하급 기술자도 필요하잖아요. 고급 기술, 자급 기술자 다 필요한 거죠.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한국인들 중에는 기술과 자금이 없어도 기업을 설립하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박정희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래요. 한국인 기업가가 많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 무슨 기술이 있나요? 기술이 없어도 기업이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유심히 보는 이들은 알고 있겠죠. 아, 기술 없어도 설립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달라도 깨달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김대중, 김명삼, 윤보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박정희랑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도 없는데 뭐 이상한 짓 한다면서, 산업 육성한다면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1930년대 한반도에서 다양한 산업이 육성됨에 따라 무역 규모 역시 커졌고 수출 품목 역시 다양해졌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산업 육성이 됐죠, 한반도에. 중화공업도 육성되고 경공업도 육성되고 구수산업도 육성됐죠. 일본 본토와 만주에 기계류 부품, 섬유 및 직물, 가죽류, 약재, 염료, 연초 등이 생산되어 일본 본토와 만주에 수출되었고, 일본으로부터 기계 부품이 수입되었고, 만주로부터 식량이 수입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시기에 식량이 부족했는데 산업 발전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 당시에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뭐 이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뭐 큰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상관없죠. 그래요. 수출을 하면서 또 외화를 얻고 필요한 물자를 다 구매했다는 거예요. 뭐 일본으로부터는 뭐 필요한 뭐 기계나 부품을 구매하고, 또 식량이 부족했죠, 한반도는 늘. 그 필요한 식량은 쌀은 판매하지만 일본에 더 많은 양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에 필요한 곡물을, 저렴한 곡물을 만주에서 수입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공산주의자들과 자칭 민족 대표라고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일본과의 교류 단절, 일본인 재산 몰수, 일본인 송환을 주장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그 후유증은 뭔가를 안 가르치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미군정 하지는 결국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본인 재산 몰수, 일본인 송환을 단행했다. 미군정 하지가 이들이 하도 주장을 하니까 결국 수용하죠.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주장해서 공산주의자와 독립운동가들이 한 거죠. 그와 같은 일을 시행하자 한국은 불과 수개월 만에 조선시대로 돌아갔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본인이 남겨놓은 산업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과의 교류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산업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계나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류를 중단시켜버린다. 그 산업시설이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 기술을 한국인들이 많이 전수받았다고 하지만 일본인에게 전수받지 못한 기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급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을 다 송환해버리면 산업시설이 가동이 되냐는 거예요.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기계나 부품이 일본에서 생산되었고 산업시설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고급 기술을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시설 가동은 대부분 중단되었고 그 결과 60%의 공장 근로자가 해고되었다.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도시를 건설하고 산업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도시가 생기고 도시에는 500만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공장 근로자였겠죠. 60%가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가동이 불가능해진 공장에서는 다 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 시대에서 60%의 근로자가 해고된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장 가동되니까 이제 수출해서 필요한 물자를 분배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 조선시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은 자칭 독립운동가들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큰 기여를 했다고 믿지만 이승만이 몇 가지 업적으로 제외하면 자칭 독립운동가들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다. 기여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국가를 거지 국가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해고당한 근로자는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을 조선시대로 되돌려 놓았으니 그 죄가 크다. 그 죄가 큰 거죠. 이러한 판단은 당시 한국인들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거를 쓰니 판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들이 뭐 민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민족을 위한다면서 반일을 주장하면서 뭐 이런 일을 벌였는데 한국인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가 버렸죠. 그럼 그 조선시대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1946년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남조선 가도 입법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한반도 내 실력 양성파가 만든 정당인 한민당은 14석을 얻었고 임시정부 인사들이 만든 정당인 한독당은 3석을 얻었으며 공산주의계 인사들은 임명만 당선되었을 따릅니다. 잘 안 가르치죠. 한독당은 뭔가요? 임시정부 단체 인사들이 만든 당이라는 거예요. 3석 얻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은 임시정부가 한국인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단체로 날짜에 가르치지만 임시정부는 다수의 한국인들로 인정받는 한국인들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제 인정받았냐는 거예요. 선거에서 한민당이 인정받았지. 3석 얻었는데 한국인들이 대표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국당에게 뭐 불이익을 줬냐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군정 하지는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 공산주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폭동을 일으키면 당연히 제압을 했지만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 활동하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또 유은영이나 김규식 같은 공산주의자들 중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군인을 채용할 때 사장을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무당 출신 인사들이 군대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구열과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미군정 하지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다.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요. 순식간에 거지 국가로 전락한 한국은 외국의 원조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다. 계속 그랬죠. 계속 원조 받아왔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무역을 통해서 다 해결했는데 산업이 붕괴되면서 이제 거지 국가로 전락했죠. 누구의 죄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1961년 집권한 박정희는 무역을 재개하여 식민지 시기의 번영을 재현하고자 했다. 그 사실이죠.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식민지 시기 일본의 수탈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박정희는 무역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박정희는 무역을 재개하려 했을까? 무역을 통하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가 무역을 장려했고 무역을 통해서 절대 빈곤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한반도에서 자급자족해가지고는 그리고 빈곤을 해결할 수 없어. 무역을 해야 돼.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거뒀지. 나도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박정희는 무역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식민지 시기에 무역을 했는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 무역을 왜 실시해요? 그게 아니니까 무역을 실시한 거죠. 무역을 재현해서 빈곤을 해결하려 한 거죠. 박정희는 무역과 더불어 산업 발전을 통해 식민지 시기 한반도가 번영했고 한국인들의 삶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실제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박정희만 알았던 것은 아니었죠. 식민지를 겪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알았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역사 혹은 공산주의 세력 역사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한일 수교를 하겠다 했을 때 식민지를 안 겪은 학생들, 또 깨달음이 부족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했죠. 절대다수의 한국인들, 당시 식민지를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찬성했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알았던 거죠. 그러한 이유로 1965년 박정희가 일본과 수교를 맺자 1967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했던 것이다. 그 65년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대표한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한 뒤에 치러진 선거를 보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인 박정희는 51.44%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당 전신인 신민당 후보인 윤보선은 40.93%를 득표하여 낙선했다. 11% 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말 반일 세력이었고 한일 수교를 반대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 보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더 압도적이었다. 박정희 민주공화당은 지역구 131석 중 102석을 얻었고 거의 한 80% 얻었죠. 제1야당인 신민당은 28석 얻었다. 한일 수교를 반대한 쪽은 28석을 얻고 한일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민주공화당은 102석 80%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석수에. 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상
부끄러워할 것도 없지만 뭐 식민지를 겪었던 사실에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뭐 극단적인 건 아니죠. 대부분 이제 실력이 양성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제국의 하수인들도 많았죠. 그게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상 제가 아는 제국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겠지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것은 선거 결과에서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이가 보기에는 한 80%는 제국의 하수인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조상들은 다 제국의 하수인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정말 항일 투쟁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 결혼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조상 중에 한국인들이 80%가 제국의 하수인이었으니까 대부분 다 그냥 현 시대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조상은 다 그냥 제국의 하수인이었다. 그게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주변 종족의 판단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국인들은, 혹은 주변 종족들, 만주인들, 한국인들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자 만주에서 8,000명의 한국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있고. 아니 1936년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러시아 땅에 살던 한국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주시킨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들은 일본과 당시 이제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렇게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보고 그냥 일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주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한국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러시아에 살던 한국인들이 독립을 원했다, 항일 투쟁을 하는 인사들이었다. 그 왜 그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냐는 거예요. 제국의 하수인이니까 이주시키지. 그래요. 그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은 사실은 한반도 주변에는 뭐 거의 없었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한국인들 많았죠. 뭐 서재필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그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뭐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항일 투쟁을 했다 해서 다 독립운동이 아니죠. 소련의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으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사람들. 그 독립운동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소연방에 편입시키려고 했죠. 코민테른이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그 지원받고 항일 투쟁한 사람들이 무슨 독립운동가냐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은 성공했고, 그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무역을 통해 부족한 생필품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물자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보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자를 다 얻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요?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얻으니까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절대 빈곤도 해결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박정희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뿌리는 조선총독부에 있고, 조선총독부의 계획정책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이다. 사실이잖아요. 현 시대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박정희의 산업정책을 본받아 근대화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 또 알고 보면 또 박정희는
물론 뭐 이렇게 본받았으니까 뭐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기여를 무시할 바는 아니죠. 뭐 다 뭐 모방하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뭐 창조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전혀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그렇게 했고, 근데 무엇을 본받았냐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박정희 산업정책을 모방했으면 많이 보이죠. 엿보이죠. 그럼 그 뿌리는 또 어디냐는 거예요.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이다.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수정해서 시행한 거죠. 그대로 한 경우도 많죠. 그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라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 팽창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죠. 팽창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 제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도 있고 이랬는데 그 메이지 유신이 이제 널리 유포되면서 한국도 근대화에 성공하고 절대 빈곤이 해결되고 뭐 인권도 많이 보장되고 고대 국가가 이제 철폐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청나라도 조선왕실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청나라 청일 전쟁을 해서 패했으면 중국인들 수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나라 멸망했잖아요. 고대 왕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또 산업화 과정은 일본 메이지 유신과 유사하고 그래서 뭐 중국도 현재 절대 빈곤은 해결하고 산업이 제법 발전했잖아요. 나쁘게 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고대 왕국이 계속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끔찍한 거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